자, 이제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에서 보충으로 참고해야 되는 것이 이제 탈시설화라는 거예요.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이전까지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 그 다음에 시설 수용에 대한 반향을, 시설 수용의 각종 비인도주의적 폐단, 비판과 대안에 대한 촉구였어요. 촉구가 있었고, 지역사회 중심 생활환경 조성을 추구하던 정상화 이념의 확산으로 시설 수용 장애인들의 본격적 탈시설화가 전개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애인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시설에 들어가서 시설에서 편의 제공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장애인들이 그 시설에 있으면서 인권이나 또 기타 시설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차별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시당하고 이러니까 장애인들을 될 수 있으면 시설에다가 넣지 말고 장애인들을 사회 통합시켜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사회에 들어가서 정상화 만들어서 그냥 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 시설을 탈피하자. 그래서 시설에 모아놓을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바깥으로 보내자. 이 의미가 바로 탈시설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기관도 마찬가지죠. 요양원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중풍이나 치매가 오면은 다 요양원에 보냈잖아요. 근데 요양원에 보내다 보니까는 24시간을 돌봐야 돼요. 또 국가가 돈도 많이 들어. 자, 그러기 위해서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을 각자 집으로 보내자. 그럼 집으로 보내게 되면 국가도 돈을 조금밖에 안 줘도 되고 또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요양보호사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또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게 이제 그래서 요양원에 모이는 것을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탈시설, 이게 탈시설, 시설을 벗어난다. 이런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탈시설화다. 장애인들도 이렇게 장애인들끼리 모아놓은 어떤 시설 중심보다는 각자 이렇게 집에서 또 우리가 비장애인과 함께 이렇게 정상화를 통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역사회에서 케어와 훈련으로 시설 입소 예방이죠. 그래서 시설 입소를 될 수 있으면 예방을 한 거예요. 안 하도록 입소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케어를 하자. 그 다음에 시설 거주자의 지역사회 복귀 추진, 그렇게 해서 시민권의 확보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주 환경을 확립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 동호 및 궁극적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설에서 가정으로 혹은 사회로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로 이렇게 함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의 과학자나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법칙, 그 다음에 지식, 가치, 심지어 믿음이나 습관 같은 것을 통틀어서 일컫는 개념을 이 토마스 쿤 이 사람이 이것을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패러다임 하면은 자 어떤 흐름이죠. 흐름, 이론, 법칙, 지식, 가치, 믿음, 습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흐름, 이것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다루는 기본적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어떻게 재활시키는가, 이게 전통적인 기본적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손상에서 회복돼서 장애인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재활의 관점에서 바라본
장애인의 일반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을 그 목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의료, 교육, 직업, 사회 재활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과 능력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물음은 보다 근본적인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자, 패러다임이 변화된다는 것은 이론이나 법칙이나 지식, 가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바뀌어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서구 사회의 장애 패러다임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왔어요. 과거 장애를 의료적 모델로 바라볼 때에는 재활 전문가의 역할과 권한이 매우 컸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1970년대 이후에 의료적 모델에 대한 반론과 함께 장애의 탈의료화, 그러니까는 의료적 모델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 탈의료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모델, 재활 전문가의 역할과 권한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됐다. 그래서 사회적 모델이 등장했다. 자, 먼저는 무슨 모델이었어요? 의료적 모델이잖아요. 의료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사가 병적으로 다시는 장애다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병으로 그 장애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사회성에서 심리적 이런 것들로 장애를 구분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중시하는 자립재활운동, 자립생활운동 이것이 대두되면서 실천에 있어서도 강점 개념 모델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강점 개념 모델. 이 강점 개념 모델은 표 33-1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점을 그 사람의 강점을 살려서 그 강점을 거기다가 역량 강화를 시켜주고 강점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더 여러 가지 역할, 역량 강화가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1970에서 1980년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재활의 관점이 있었다면, 재활의 관점이 있었다면,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됐다. 그래서 장애인 개인의 상황과 문제만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중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장애 문제를 접근했다는 거예요. 자, 70에서 80년대는 재활의 관점을 뒀어요. 재활. 그래서 장애인 재활.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재활의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의 관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장애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자, 낙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관점에서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품원 이 사람이 말한 것인데 신체적 기형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여러 유형의 신체적 장애다. 그래서 이 신체적으로 뭔가 기형화되고 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비정상적인 사람,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눈에 딱 들게 되고 찍히게 되잖아요. 낙인.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식에 박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낙인이라고 해요. 스티그마. 그래서 개인의 인격적인 결함으로 정신병, 알코올 중독, 동성애, 범죄, 자살기도 등 경력에서 추정되는 개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품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낙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신병이 있잖아. 그럼 정신병이 있으면 벌써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병이야 막 이렇게 해서 낙인된 사람으로 되기 쉽잖아.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 저는 술밖에 모른다. 술에 쭉 쩔어 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동성애 이것도 벌써 낙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범죄도 마찬가지. 자살 기도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와서머는 차별이 일어나는 4가지 특징을 말했어요. 왜 차별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한 개인으로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이 일어나요. 한 개인으로 본다면은 그 개인이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개인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보니까 너는 여기서 다르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의 장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각자 이 개인의 장점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니까 장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이 소속한 소속 집단을 고려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속한 소속 집단, 그래서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 아, 그 소속 나쁜 데야. 아, 그 소속 안 좋은 데야. 막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이 속해 있는 소속 집단에 근거하여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아, 거기는 말이지 그 집단은 이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차별이 일어나는 특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장애인을 천시하고 부적합한 존재로 여기면서 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했던 과거 산업사회의 편견은 현대의 복지국가가 건설되면서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더불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한 시민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변화가 됐다. 그래서 현재는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명명하고 있어요. 장애인 이것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장애의 개념 규정으로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림 3-2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이 있습니다. 장애의 우리가 관점을 보면은 그 개별적 모델은 장애 자체에 관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자체에 관심. 그 다음에 이 장애 자체에 관심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장애라는 현상을 질병, 신체 및 건강 조건 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고, 그래서 장애에 따라서 발생되는 신체, 정신 기능의 제한과 심리적 문제는 장애인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별적 모델이에요. 그러나 이를 두 가지 의미에서 구분하면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측면에서 장애인은 슬프고 비극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인적인 영웅들로 인식되는 장애인들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같은 헬렌 켈러 이 같은 이 개인들, 그 다음에 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성공의 결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여기 슬프고 비극적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장애인도 훌륭한 사람이 많잖아요. 루즈벨트 같은 사람은 장애인이지만 대통령도 했어요, 미국에.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에서 이제는 사회적 모델은 뭐냐? 좀 전에는 개별적 모델을 봤어요.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들의 건강 개념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개별적 모델과는 대조적인 시각을 가진다. 그러면 어떤 시각? 장애인 개인의 기능적 한계로부터 벗어나서 장애를 부과하는 사회적 환경들로 초점을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장애를 변천적 이형이라기보다는 차이로 인식하게 돼서 장애를 더 이상 원조나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하는 것도 거기에 또 이렇게 같은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로 인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너와 나는 좀 이렇게 다를 뿐이다. 이렇게 그 차이로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장애인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도 내 동료고 또 나와 함께 가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폭넓은 마음을 이 장애인 복지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또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에서 지금 우리나라 장애복지는 장애의 다양성을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화 지원의 원칙,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장애인과 같은 가능한 한 일상적인 보통의 삶, 요거에 가능한 한 일상적인 보통의 삶, 요게 정상화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정상화. 그래서 가능한 한 일상적인 보통의 삶과 개별적이고 자신의 욕구에 부합된 형태의 지원력을 통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보면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에요. 기존의 장애인을 어떤 시혜나 동정, 혜택을 받는 거나 동정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차별금지 및 권리 옹호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자, 그래서 RBA는 인간 개발의 과정에 대한 개념적 체계 중 하나로 규범적 인권 기준에 근거해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RBA의 핵심 원칙은 권리에 대한 명시적 연계와 실질적 참여가 보장돼야 되고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책무성이 있어야 되고 비차별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등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RBA가 추구하는 장애인 복지의 목표는 장애인의 기회평등을 통한 완전한 사회 참여예요. 그 다음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개인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영역을 포함하는 법적 수단의 역할이 강조. 그 다음에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각종 차별 요소들과 제도적인 개혁 등의 새로운 입법들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애인의 목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애인과 사회 보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의 정책,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를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복지를 실천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정책이에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정책. 그 다음에 사회 보장. 이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보장. 그 다음에 또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소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또 소득 보장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또 의료 보장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은 이 취업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보장.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배워야 되잖아요. 교육에 대한 보장.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인과 사회 보장에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학습 목표를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타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수업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보면 제1차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이 1993년에서 2002년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제1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전 시기에는 단순 구호 단계로서 시설 수용 보호 정책 1변동, 그 다음에 1980년대의 후반부터는 1990년대 중반까지 전반적인 복지 정책의 기조 변화와 함께 장애인 복지 역시 보호와 시혜 차원에서 벗어나서 정상화와 사회 통합의 정책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요. 장애인 복지 기반을 구축 단계로서 장애인 수당 도입,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생기지 않아요. 이것이 제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사업 등이 실시됐다. 그 다음에 1998년에 최초로 1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인 기틀을 이때에 마련을 했습니다. 이후에 제2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장애인 인권 복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자, 3차는 장애인 정책 발전 5개년 계획인데요. 이 2008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기반적 사회적 모델 이념을 기반에 두고 탈시설화, 정상화, 자립생활, 장애인 차별금지 등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차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서 2013년에서 2017년도죠.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장애인 복지, 건강 서비스 확대, 생애 주기별 교육 강화, 그 다음에 장애인 경제자립 기반 강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을 목표로 이것을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이것이 제4차 계획이에요. 자, 5차 계획은 지금 20년도잖아요. 2018년서부터 2022년까지 앞으로 이제 2년 더 남았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다. 그래서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회가 장애인을 포용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 폐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가 1급에서부터 10급까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등급이 바뀐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폐지하고 탈지원센터 설치했어요. 그리고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 재활 기관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 특수학급 확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확대를 했고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이런 것들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민간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 및 시외버스 모델 개발 및 도입을 했고요. 이동 편의시설 대폭 확충 등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장애인 복지가 점점점 5차 종합 계획을 거쳐가면서 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장애인 복지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여러분의 따스한 메아리를 전합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블로그 따스아리, 따스아리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인의 사회보장은 2015년도에 장애인의 사회보장 서비스 욕구가 보건복지부 소득보장이 38.5%, 그 다음에 의료보장 32.8%, 고용보장이 8.5%. 자, 이것을 보니까 이 고용이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8.5밖에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약하죠. 그 다음에 주거보장도 굉장히 약해요. 6.4.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금 이 주거보장이 지금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충 참고로 2017년도에 장애인 실태 조사를 했는데 장애인 복지 욕구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소득 보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41%, 의료 보장 27%, 고용 보장이 9.2%, 건강 관리가 6.6% 1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2014년에 1.2에 비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 욕구가 높은 서비스는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병의원,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장애인의 사회보장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소득보장은 어떠한 원인으로 개인의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인 지원 체계를 동원해서 소득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서 소득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생활의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